안녕하세요. 가족 같은 인연을 만나 인생을 바꾼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철없던 20대를 지나 30대에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고 보니 어렸을 적 회사로 출근하시는 아버지의 등이 왜 이리 처져 보였는지 이제야 알 것만 같더군요.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께 힘들고 외로운 삶 가운데서도 선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셨던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랍니다. 저에겐 아버지와도 같은 그분과의 인연이 저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싶네요. 저희 가족은 가난했어요. 동네에서 가난하기론 뒤에서 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몸이 많이 약하셨기에 어머니의 약값으로 아버지의 월급 대부분이 빠져나갔거든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매번 밥에 물을 말아먹는 것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었죠. 있는 반찬이라곤 김치밖에 없었기에 학창시절 도시락 반찬으로 헤매며 전을 싸우는 친구들이 어찌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불평할 순 없었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양보한다며 그 김치조차 드시질 않으셨으니까요. 어릴 적부터 고생해서인지 저는 덧셈 뺄셈조차 모르던 꼬맹이 시절부터 하루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돈을 벌어 부모님께 흰쌀밥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옆 지역에 있는 한 대형 공장에 취직했죠. 거기에서 저는 제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도 하지 않고 곧바로 살림을 차렸어요. 왜냐면 둘 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었죠. 공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반지하 월세방을 하나 얻어 집을 합쳤죠. 좁고 낡은 한 칸짜리 방이었지만 아내와 함께여서 그런지 제겐 궁궐처럼 느껴졌답니다.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이었어요. 서로를 누구보다 아껴주었던 우리였기에 생활만 넉넉하지 않았을 뿐 마음까진 가난하지 않았죠. 그렇게 신혼이 지나 결혼 1년 차가 되었을 무렵 아내가 저를 부르더니 식탁 위에 어떤 물건을 하나 내려놓더군요. 제가 그게 뭔지 몰라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었더니 아내가 피식피식 웃었더랬죠. 저기요, 뭘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요? 이게 뭐야? 여기 임태기에 두 줄 뜬 거 보이지? 오늘 확인하자마자 산부인과 가서 확인했거든. 자자, 이것 봐. 여기 초음파 사진 가운데 작게 찍힌 게 보이지? 이게 우리 아기야. 아내는 기쁜 듯 말했지만 저는 아내의 말에 순순하게 기뻐할 수 없었죠. 지금 보면 정말 철없는 생각이었지만 그 당시 저는 아이를 책임질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당연했어요. 가족과의 추억도 딱히 없고 그저 가난에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살았던 제게 아이란 그저 어른이 되지 못한 무력한 존재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게다가 저희는 매달 한 달 벌어 한 달을 사는 월세살이를 했었기에 앞으로 아이에게 들어갈 양육비며 생활비를 상상만 해도 저는 눈앞이 깜깜해질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루가 다르게 더 커갔죠. 결혼 후 상인은 공장을 그만둔 상태여서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 돈이 되는 일을 찾고자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그간 모아놓은 돈에 월세 보증금을 합쳐 서울 변두리에 있는 한 낡은 빌라 4층으로 이사를 했죠. 서울로 상경한 날 이삿짐을 얼추 내린 저와 아내는 주인집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러 시루떡 한 접시를 들고 어르신이 계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똑똑똑. 아내 계세요? 누구야? 이 저녁에 무슨 일로 찾아왔어? 문을 열어준 건 한 8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였어요. 부동산에서 건물주가 노인네라고 하길래 허리가 꼬부랑한 할아버지를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는 머리가 백발인 것을 제외하곤 아주 건강해 보이시더군요. 게다가 눈빛이 매섭고 인매가 굳건해 보이는 게 여간 깐깐해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고집도 한 고집할 것 같았고요. 4층에 들어온 부부예요. 이삿짐도 어느 정도 정리됐겠다.
좀 늦었지만 인사드리러 찾아왔어요. 이건 요 앞 시장에서 산 떡이에요. 사장님께서 그러시는데 시장에서 제일 맛있다던데요. 그 사장놈은 허풍이 심해. 차라리 맛은 그 건너편 양반네가 낫지. 그래도 줬으니 고맙게 먹겠네. 가보아. 아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인집 할아버지는 떡을 낚아채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더 말할 새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뭔가 더 말을 붙이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닫힌 문에다가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저와 아내는 그대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하긴 부동산에서 꼬장꼬장한 노인네라고 했지? 그래, 깐깐해 보이더라. 과거에 한 성격했다고 얼굴에 써있는 것 같았어. 트집 잡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사소한 거로 꼬투리 잡으면 어쩌지? 에이, 설마.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주인집 마주쳐야 얼마나 마주치겠어. 저는 아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어요. 그땐 몰랐죠. 저희 부부와 주인집 할아버지의 깊은 인연에 대해서요. 스쳐 지나갈 줄만 알았던 그 인연이 저와 우리 가족의 삶까지 모두 변화시킬 줄 당시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답니다. 전보다는 평수는 넓어졌지만 넓어진 만큼 월세는 비쌌고 전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만 했어요. 몇 날 며칠 밤낮으로 인력사무소를 전전한 끝에 결국 건축 관련 일을 하나 구할 수 있었죠. 그날부터 전 현장에 투입돼 소위 말하는 막노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왔어? 피곤했지?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나야 늘 언제나 똑같지 뭐. 그나저나 당신 몸 상태는 어때? 내 몸 상태가 오늘 어땠냐 하면 이랬지. 자 봐봐. 제 물음에 아내는 다짜고짜 저의 손을 확 낚아채다 자기 배에 올려놓더군요. 근데 아내의 배에서 꿀렁꿀렁하는 느낌이 나지 뭐예요. 지금 당신 배가 움직였어. 뱃속에서 아이가 발로 차는 거야? 그런 거야? 우리 아이 지금 뱃속에서 움직이는 거지? 그렇지? 만져보고도 몰라? 오늘 하루 종일 발길질만 하던 걸. 배가 어찌나 아팠는지 힘들어서 죽는 줄만 알았어. 분명 초음파 사진에선 작았던 것 같은데 언제 그 조그만했던 생명이 커서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지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그때 제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생겨난 것 같아요. 이 생명을 위해, 이 생명을 키워낼 우리 아내를 위해 저는 일이 힘들더라도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 다짐했죠. 하지만 다짐과 다르게 일은 쉽지 않았어요. 아직 젊으니 괜찮을 거라고 소장은 말했지만 몸은 힘들기만 했죠. 무거운 벽돌과 시멘트를 지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니 몇 계단만 걸어도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다리가 미친 듯이 후들거렸죠. 걸을 때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일당이 센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저는 하루하루 이를 악물고 버텨나갔어요. 아내가 말했던 7.8개의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일한 지 석 달이 되던 어느 날 사건은 일어났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벽돌을 지고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죠. 근데 꼭대기층에 다다랐을 무렵 다 왔다는 생각에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고 저는 그렇게 벽돌과 함께 아래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봐, 여기 사람이 떨어졌어. 119 불러봐, 119. 괜찮아? 야야, 정신 차려봐. 다리, 오른쪽 다리가 벽돌에 깔렸어요. 119 오기 전에 여기 다리에 있는 벽돌부터 얼른 치워. 안 그럼 얘 다리 평생 못 쓴다. 빨리 움직여, 빨리.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운이 나빴던 건지 떨어질 때 제 다리 위로 떨어진 벽돌 때문에 저는 다리뼈를 크게 다치고 말았죠. 그때 제 아내는 임신 8개월 차였습니다. 2달만 있으면 아이가 곧 태어날 텐데 움직이질 못하고 있으니 병원 생활은 가시방석 그 자체였어요. 앞으로 들어갈 분유값과 기저귀값만 생각하면 정신이 다 아득해졌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월세였어요. 이미 월세가 2달치나 밀려있는데 이번 달도 월세를 내지 못하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서울바닥에 맨몸으로 나앉게 될 판국이었으니까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전 월세를 몇 달이라도 미루고자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주인집을 찾아갔어요. 똑똑, 계십니까? 뭐야,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 여기 4층 사는 세입자인데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안에서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 잠깐 시간 괜찮으실까요? 할아버지께서 제 얼굴과 깁스를 한 다리를 번갈아 쳐다보시더니 젊은 놈이 쯧쯧쯧하면서 혀를 차시더군요. 뭔 말을 하려고 집안까지 들어올 생각을 내? 일단 오늘은 서 있는 게 불편해 보여 내 들여다 보내준다마는. 아, 뭐해? 빨리 들어와. 찬바람 들이치는 거 싫어. 할아버지는 다리에 깁스를 한 저를 구박하면서도 결국엔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시더군요. 근데 저를 들여보내주는 할아버지의 걸음걸이가 이상했어요. 왼쪽 다리 저시는 게 무슨 사정이 있는 듯 했죠. 할아버지는 제가 거실에 앉자마자 저보고 무슨 일로 왔는지 용건을 물으셨어요. 하지만 왜인지 입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죄인 마냥 고개를 떨구고 입을 다무는 제게 할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빽 하고 지르시더군요. 아니 무슨 일인데 왜 이리 뜸을 들여? 나 바쁜 사람이야. 얼른 말하고 돌아가. 저기 할아버지,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이번 달 월세만 좀 밀어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가 막노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지금 월세를 낼 형편이 되질 않습니다. 두어 달 좀 뒤에 같이 드려도 될까요? 나중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두 눈을 꼭 감고 제 사정을 설명했죠. 욕을 푸짐하게 먹더라도 임신 8개월 차 되는 아내와 함께 쫓겨나는 것보단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눈도 못 뜨고 벌벌 떨고만 있는 제게 돌아온 할아버지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아니 젊은 놈이 가장이면 조심해서 일을 해야지. 왜 미련하게 다치고 있어? 뱃속에는 생각도 안 해? 이 어깨에 네 목숨만 있는 게 아니라 처랑 새끼 목숨도 같이 얹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지. 하여간 요새 젊은 것들은 생각이 없어. 당분간 월세는 됐고 네 몸조리나 잘해. 네? 됐다는 말 못 들었어? 했으니까 어여 가봐. 아 뭐해 가보라니깐. 할아버지는 한바탕 호통을 치시더니 저를 내쫓아 버리셨고 저는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쫓기듯 밖으로 나왔죠. 그렇게 어안이 벙벙한 채로 집으로 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이야기를 듣던 아내가 난데없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다행이다. 나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리 사정을 봐주시다니 정말 다행이야. 부푼 배를 붙잡고 눈물을 뚝뚝 떨구는 아내를 보니 말은 하지 않아도 소가를 많이 했구나 싶어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걱정 끼쳐서 미안해. 내가 빨리 회복할게. 어서 복귀해서 당신 힘들게 하지 않을게. 잘 살자. 우리 잘 살아보자. 월세를 안 받으신다는 게 고마웠는지 그 뒤로 아내는 종종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반찬을 만들거나 시장에서 빵이나 떡 같은 음식을 사서는 맛보시라면서 가져다 드렸대요. 그때마다 할아버지가 안 받는다고 호통을 치시다가도 아내가 한 번만 드셔보시라고 사정을 하면 마지못해 받아주셨다더군요. 할아버지, 이 구사리 나물 한 번만 잡숴보세요. 저희 엄마가 산에서 직접 캐신 걸 제가 들기름으로 볶은 거예요. 아니 왜 이런 걸 가지고 와? 사람 귀찮게. 에이, 그러시지 말고 제 정성을 봐서라도 한 숟가락만 딱 드셔보세요. 네? 저 나물 반찬 엄청나게 잘한단 말이에요. 한 번만요. 이번 한 번뿐이야. 다음엔 내 이런 거 안 받을 거야. 알았어? 알겠어요. 그럼 오늘은 이거 드리고 다음엔 고기 반찬 해드릴게요. 아이고 나 참. 저 화상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진짜.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아내는 할아버지께 이런저런 핑계로 집에 찾아가서는 청소나 빨래를 해드리면서 말벗을 자처했어요.
할아버지가 남의 세간살림 만지는 거 아니라고 큰소리를 쳐도 아내는 집에서 놀기만 하는 게 심심해서 그런다며 웃고 넘겨버렸다더군요. 다리가 불편하신 할아버지께서 닿기 힘든 곳까지 꼼꼼하게 뒷정리를 하고 나면 그때부턴 할아버지와 함께 담소를 나누었대요.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자길 귀찮아하시는 표정과 다르게 아기는 괜찮냐, 성별은 뭐냐 여러 가지를 꼬치꼬치 캐물어 보셨다더군요. 왕자님이고 지금 8개월 조금 넘었어요. 곧 나와요. 아들? 신랑 닮아서 떡두꺼비 같은 놈이 나오겠구먼. 그러게요. 우리 남편 똑 닮았으면 좋겠다. 아마 판에 찍어 박힌 듯 나올 거다. 내가 그놈 관상을 보아하니 지랑 똑같이 생긴 아들을 얻을 팔자야. 그나저나 첫째가 아들이라니 친정아버지가 좋아하시겠구먼. 할아버지, 저 아버지 없어요. 제가 4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아내의 말을 끝으로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대요. 그러다가 대뜸 거실 서랍을 뒤적이시더니 봉투 하나를 내미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애기 옷 사는데 보태 써라.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세상에, 돈이잖아요. 저 이런 거 못 받아요. 아니, 안 받아요. 어른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넙죽 받을 것이지. 예의 없게 뭐 하는 짓이야. 얼른 안 받아. 아내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할아버지는 봉투를 잡고 들이미셨다더군요. 봉투를 밀어내다 못해 서로 던지는 실랑이 끝에 결국 할아버지께선 아예 아내의 주머니 안으로 봉투를 쑤셔 넣으셨다더군요. 그리곤 밖으로 내쫓다시피 하며 집으로 보냈다고 했어요. 아내는 그 모습에서 어쩐지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해주셨을까 싶었다네요. 아내가 낮에 할아버지께 다녀온다면 저는 주로 저녁에 할아버지를 찾아뵀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퇴근하는 길에 족발 중짜 막걸리를 여러 병 사서는 할아버지 댁 문을 두드렸죠. 할아버지께선 이런 돈이 있으면 식구들 먹는 데나 쓰라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시면서도 절 안으로 들여보내주셨어요. 그렇게 포장을 풀고 막걸리 몇 사발에 들이키자 할아버지는 취기가 도셨는지 제게 옛날 일을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사실 난 이북 사람이야. 네? 정말요? 사투리를 전혀 안 쓰셔서 몰랐어요. 원래는 사투리가 심했어. 남한서 살라고 내 필사적으로 고친 게지. 막걸리 몇 사발에 털어놓은 할아버지의 과거는 파란만장했어요. 할아버지께선 평안도 출신으로 북한에서 귀순하신 분이었죠. 북에서 살 당시 할아버지께서는 30 후반이 넘도록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농사를 짓던 부모님을 모시고 사셨다더군요. 팔자가 피면 결혼해야지 했는데 농사를 지어도 사정은 도무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나이 35이 넘을 때까지 결혼하지 못하셨대요. 할아버지는 탈북을 결심하고 중국에서 공안의 눈을 피해 몇 년을 방황하다가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가 딱 40살이 되었을 때라고 했어요. 그때는 신세계가 펼쳐진 듯 했어. 건물은 높지, 차들은 많지, 같은 얼굴을 하고 같은 말을 쓰는 곳인데도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느낌이었다네. 북한과 다르게 돈을 벌어도 문제없는 곳이니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돈을 좀 만지겠구나 싶어 젊은 패기에 아무 일이나 뛰어들었지. 처음에 구두 닦기를 했었다네. 그것만 한 게 아니야. 신문 배달에 우유 배달, 연탄 배달, 막노동의 공장, 심지어 장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혼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저는 막걸리를 먹으며 할아버지 이야기를 쭉 들어드렸어요. 그렇게 막걸리를 1병, 2병 비워갈 때쯤 할아버지는 허공을 쳐다보며 가족에 대한 속사정까지 털어놓으시더군요. 주변서 하도 괴롭히니 다 때려치우고 싶어졌어. 북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웠지. 그 못난 반장놈도 지혜 비애미하고 잘 사는데 난 왜 떨어져서 얼굴조차 볼 수가 없는지 고통스러웠어. 하루는 부모님이 너무 그리워 혼자 한강에 간 적도 있더랬지.
다 놓아버린 심산으로 말이야. 하지만 그러질 못했네. 나도 한 번쯤은 잘 살아보고 싶었거든. 그 무렵에 마침 딱 우리 아내를 만난 거야. 아내요? 아내가 계셨었어요? 그래. 아내는 내가 당시 일하던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여자였어. 나보다 2살 어린 여잔데 그 사람도 혼자 살았더랬지. 낮엔 시장에서 건어물 팔고 저녁엔 구운 노가리에 소주 팔았어. 아내가 부침성이 좋아 그런지 모르겠지만 손님으로 북적이진 않아도 가게엔 손님이 끊이질 않았다네. 나도 그 손님 중 하나였어. 그날도 어김없이 노가리에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그날따라 카운터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옆모습이 쓸쓸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 말을 붙였지. 근데 대뜸 나보고 북에서 넘어왔냐는 거야. 내가 놀라서 어찌 알았냐고 물어보니 억양이 자기 아버지랑 똑같았다고 하더군. 아버지가 글쎄 함경도 사람이었던 거지. 그때 계기가 되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몇 번의 만남 끝에 결혼을 하시게 되었고 이듬해 예쁜 딸까지 얻으셨다고 해요. 가게도 잘 되고 아이도 쑥쑥 자라 한동안은 걱정이 없으셨다더군요. 특히 아이 유치원 졸업 기념으로 아내와 아이 2사람 모두에게 한복을 하나씩 맞춰줬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고 했어요. 똑같은 색으로 맞춰 입고 신난다며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 없었대요. 기회만 된다면 난 북에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께 가족들을 자랑하고 싶었어. 결혼도 못한 데다 농사일밖에 몰라 가난하게 살던 내가 이렇게 장사도 해서 돈도 벌고 이렇게 가정도 꾸렸다고 말이야. 우리 아버지 무릎 앉아 재롱 부리는 딸의 모습을 상상했더랬지. 하지만 그것도 다 못 이룰 꿈이었다네. 할아버지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막걸리 2잔을 연거푸 드시더군요. 너무 급하게 드시는 것 같아 천천히 드시라고 말려도 할아버지는 술 없이는 말 못한다며 고집을 부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과거 자신에게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말씀해 주셨죠. 아내가 우리 딸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여행을 가자고 하더구만. 내가 함경도 사람이었으니 나만의 끝에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다네. 그래서 우린 거제도에 있는 땅끝 마을로 여행을 갔어. 하지만 차를 타고 가는 중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네. 사고요? 그래, 교통사고가 났지. 40년이나 지났지만 난 그날을 똑똑히 기억하네. 그때 내가 운전대를 잡고 아내와 딸이 뒤에 타고 있었더랬지. 해가 막 진 참이라 그런지 차가 막히더구만. 천천히 서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퍽퍽 큰 소리가 나는 거야. 소리가 심상치 않아 백미러로 살펴보니 화물차 한 대가 뒷차들을 밀고 돌진해 오는 중이었지. 5대, 4대, 3대, 내 뒤에 있는 차들이 순식간에 줄어들더구만. 차들이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에 아내도 이상함을 눈치채고 뒤를 돌아봤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 아내와 나의 비명을 마지막으로 우리 역시 치고 말았어.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의 심각한 표정에도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셨죠. 화물차에 치여 차가 뒤집히기 직전 아내가 딸아이를 꼭 끌어안았던 것이 내 마지막 기억일세. 그래선 안 됐는데 그때 나도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정신을 놔버렸어. 눈을 떴을 땐 이미 병원이었다네. 그때 병원은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울음소리, 피냄새로 아비규환이었어. 나는 온몸에 뼈가 조각나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에서도 간호사에게 물었지. 우리 아내와 딸은 어디 있냐고. 2사람은 무사한 거냐고 말이야. 하지만 간호사는 말을 잃었어. 난 그때 직감했네. 우리 가족 중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걸 말일세. 나중에 경찰한테 들어서 알게 됐는데 그 화물차 기사는 전역으로 반주를 했고
몰려오는 술기운에 졸음운전을 했다고 하더군. 천벌받을 놈. 그 사고로 4명이 다치고 우리 아내와 딸아이를 포함해 5명이나 죽었다네. 할아버지는 슬픔을 참을 수 없다는 듯 막걸리를 한 잔 더 들이키셨죠. 그날 내가 우리 아내와 딸아이가 안전벨트를 했는지 한 번만 확인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걸세. 그 아까운 목숨이 사라지는 일은 없었을 거란 말이야. 자네, 그 사고에서 나만 살아남았단 생각에 내가 얼마나 많이 자책했는지 아나? 초라한 장례식장에서 후회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알겠나? 그래서 벌을 받은 걸세. 지금 내가 다리를 이렇게 저는 것도 그때 벌인 게야. 할아버지는 그 말씀을 끝으로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제게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사람은 은혜를 입었으면 베풀고 살아야 한다.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 등 전부 옳은 말씀들 뿐이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부모가 된다는 건 부모가 진정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걸세. 자네들도 아이를 낳았으니 이제 부모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을 테지. 추조 거습이라는 말이 있네. 아이는 마른 곳에 앉히고 부모는 젖은 자리에 앉는다는 거야.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사랑은 그런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말일세. 자네들도 아이에게 그런 부모가 되겠나? 큰아이가 옹알이를 하고 걸음마를 떼고 뛰어다니기 시작했을 무렵 아내는 2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너무 기쁜 나머지 병원에서 아이의 성별이 나오자마자 할아버지께 한 걸음에 달려가서는 이번엔 딸이라며 초음파 사진을 들이밀었다더군요. 할아버지께서 펄쩍 뛰며 내일처럼 기뻐해 주셨대요. 둘째가 딸이라는 소식에 할아버지는 저희 집에 부쩍 무언가를 사들고 오시는 일이 많아지셨어요. 길 가다가 생각이 났다며 비싼 과자나 여아용 머리핀을 사다 주시곤 하셨죠. 그래서일까요? 할아버지가 외출하는 날이면 아내는 때때로 큰아이와 함께 빌라 입구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렸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퇴근하는 아빠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골목 저편에서 할아버지의 그림자가 비치면 아이와 함께 뛰어가 할아버지를 맞이했다더군요. 임산부가 뛰면 못 쓴다고 호통을 들어도 그저 좋았다네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아버지가 없던 서름이 다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할아버지께서도 아내를 딸처럼 여기고 계셨으니 할아버지와 아내는 서로에게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있었던 셈이었던 거죠. 아내의 산딸이 다가오고 출산인을 받아 병원에 갔을 때도 할아버지는 저희와 함께였어요. 제가 병원 복도에서 잠든 첫째 아이를 안고 초조해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는 제 등을 토닥거리시며 힘을 북돋아 주셨죠. 씩씩한 녀석이니 건강하게 잘 낳을 걸세.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자네 남편으로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각오를 다져. 앞으로도 강하게 마음먹어야 하네. 자네 2어깨에 아내와 2아이의 목숨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나이답게 굴어. 자네가 가족을 지키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병원에서 대기한 지 5시간이 되었을 무렵 간호사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얼른 가서 탯줄을 잘라달라고 하더라고요. 감동한 제가 눈물만 글썽인 채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자 할아버지께서는 첫째는 자기가 보겠다며 저의 등을 떠미시더군요. 저는 할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제 행동에 할아버지께서도 대답 없이 그저 살며시 웃어주셨죠. 왜일까요? 서로 한마디 하지 않았음에도 제 마음은 100마디 명언을 들은 것보다 더 뜨거워지더군요. 그렇게 무사히 딸아이가 태어나고 정신없이 보내는 날들이 한동안 이어졌어요. 아직 딸의 돌잔치를 하지 않았을 즈음 할아버지께서 아이를 보러 오랜만에 4층으로 내려오셨죠. 할아버지는 집안을 쭉 둘러보시더니 제게 결혼식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시더군요. 가난한 형편에 사진 같은 건 언감생심 꿈도 못 꿨다고 하자 할아버지께서 절 나무라시더군요.
아이고, 집에 사진이 없으면 어떡하나. 앞으로 힘들고 지칠 때 품에 넣고 꺼내볼 수 있도록 결혼식 사진 한 장 정도 찍어놔야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게 살면서 꼭 필요한 거야. 이 답답한 녀석 같으니라고. 그래, 요새 결혼식 비용은 얼마나 드나? 내가 내줄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요새 비싸요, 할아버지. 제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자 할아버지께서는 크게 호통을 치셨어요. 아니, 어른이 주면 받아야지. 어딜 건방지게 손사래를 쳐? 내가 너희 우리 아들 같고 딸 같아서 해주고 싶어서 그러니 거절은 말어. 빨리 부모님하고 양가 친지들 불러서 날짜나 잡도록 하게. 마침 둘째 100일이잖나. 드레스 입은 딸과 손주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할아버지는 다음날 바로 돈을 붙여주셨고 덕분에 저희는 고향에서 둘째 아이의 돌잔치를 겸해 조촐한 저희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드레스 피팅 때 아내가 너무 신난 나머지 예비 드레스를 5벌이나 입어보았을 정도였죠. 여보, 이것 봐. 드레스 진짜 너무 예쁘다. 내가 이걸 입다니 꿈만 같아. 얘들아, 엄마 어때? 예뻐? 엄마 공주 같아? 아이처럼 즐거워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저는 왜인지 기쁜 감정보단 미안한 감정이 앞섰어요. 살아가는데 급급해서 그간 너무 못해줬다는 마음에요. 그렇게 가슴이 시큰거리고 있을 때 아내가 사진을 찍어달라더군요. 할아버지께 보여드린다면서요. 그때 못해도 드레스 사진을 100장 정도는 찍었을 겁니다. 저는 결혼식 날 할아버지와 함께한 사진을 아직도 지갑에 넣고 다닌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커가는 5년간 할아버지와 저희는 마치 부모 자식처럼 지내며 허물 없이 살았어요. 그 정에 이끌리신 건지 할아버지께서는 어느 순간부터 저희 월세의 절반만 받고 계셨죠. 아이가 둘이나 되어 돈 들어갈 일이 한두 푼이 아니었던 전 할아버지 덕분에 조금씩이나마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죠. 적금 통장에 쌓여가는 돈과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저와 아내는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갔답니다. 하지만 행복은 왜 그리도 짧기만 한 걸까요? 그렇게 저희가 서울에 정착한 지 5년째 되던 추운 겨울날, 설날을 이틀 앞두고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한 통의 문자를 보내셨더군요. 영아나, 집 비밀번호 남겨놓을 테니 이 문자를 받고 만약에 내가 3일 동안 연락이 없으면 집으로 찾아와 주어라. 하지만 내가 없는 3일 동안은 절대 연락해서도 찾아와서도 안 돼. 심상치 않은 문자에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희는 설을 쇠러 이미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기에 중간에 차를 돌리는 건 무리였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전화라면 할아버지 성격에 불같이 화를 낼 것이 뻔했기에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참을 궁리하던 저와 아내는 명절 후에 연락을 드려야겠다 생각하며 할아버지의 말씀에 따르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 댁에 들러 즐겁게 명절을 보내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저희는 할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죠. 하지만 3일이 지났음에도 할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신호음이 끊어지고 소리샘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간다는 안내 멘트가 나와도 말입니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도 연락이 닿지 않자 저희는 초조해졌어요. 여보, 할아버지 연락이 안 되는데? 아예 전화를 안 받으셔. 이거 불안한데? 집에 가자마자 확인해보자. 정말 무슨 일 난 건 아니겠지? 나 너무 걱정돼. 왜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나지? 느낌이 너무 안 좋다. 여보, 얼른 가자. 저희는 불안한 마음에 속도를 높였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짐도 풀지 않은 채 바로 할아버지 댁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선 인기척이 나질 않았죠. 저는 문자를 확인하며 할아버지 댁의 도어락을 열었습니다. 삐비빅 소리를 내며 문이 덜컥 열리고 저희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죠. 할아버지, 계세요? 저희 왔어요. 하지만 집안에선
개미 한 마리 기어가는 소리조차 나질 않았어요. 그 고요함에 위화감을 느끼던 순간 저는 집이 달라진 것을 깨달았죠. 지나치게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던 것이었어요. 아니, 새 집에 온 것처럼 세간살이가 완전히 정리되어 있더군요. 집에 먼지 한 톨 없는 것에 저는 안 좋은 예감이 들었고 아내도 그걸 느꼈는지 제 뒤에 바짝 따라붙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 얼어붙는다고 했던가요? 한 발짝 한 발짝 안방으로 다가가 굳게 닫힌 문을 조심스럽게 연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벌벌 떠는 두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고 말았죠. 제가 멈춰서 있자 아내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안방을 들여다보더군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아내 역시 아무 말 못하고 서서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어요. 저희의 시야에 들어온 건 할아버지의 얇고 앙상한 다리와 상체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 이불더미였어요. 그래요, 여러분. 할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어떻게든 떼어 앞으로 다가갔고 할아버지를 덮고 있는 이불 앞에 엎어져 오열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 왔어요. 저예요. 영환이가 왔다고요. 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고요? 할아버지, 안 돼, 안 돼. 눈을 뜨세요. 할아버지,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어요. 저보고 3일만 있다가 연락하시라고 하셨잖아요. 3일을 기다렸는데 이게 뭐예요? 제가 늦어서 그래요? 제가 늦어서 그러시냐고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제발요. 아내 역시 엉엉 울면서 할아버지 곁에 쭈그려 앉아 할아버지를 마구 흔들어댔죠. 흔들어도 할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자 아내는 할아버지의 차고 뻣뻣한 몸을 마구 때리며 울부짖더군요. 할아버지, 이러기예요? 저한테 이러시기냐고요. 절 딸처럼 아껴주셨으면서 앞으로 이 행복이 영원할 것처럼 보살펴 주셨으면서 이렇게 가시면 전 어떡해요? 우리 아들, 딸 커서 대학 졸업하는 것까지 보셨어야지. 이렇게 빨리 가시면 어떡하냐고요. 절 두고 가시면 전 이제 누굴 의지하고 살아요. 네? 한참을 울던 저는 남은 이성을 짜내 119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이 빠져 넋이 나간 저희 사이로 구급대원과 경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할아버지를 수습했어요. 나중에 경찰이 알려주기론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셨더군요. 지병이 있는 상태였고 병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병원에서 이미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였대요. 병원에서 호스 꽂고 있다가 죽느니 집에서 나답게 죽는다고 치료를 거부하셨다고 하네요. 하긴 그러고 보면 이상했어요. 할아버지 안색이 날이 갈수록 나빠졌거든요. 처음 보았던 정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점점 얼굴이 누렇게 떠가셨죠. 이를 이상하게 여겨 제가 몇 번이고 병원에 가자며 손을 잡아 끌었지만 듣는 척도 해주시질 않으셨어요. 할아버지, 요새 무슨 일 있으세요? 혈색이 영 안 좋아 보여요. 혹시 모르니까 내일 병원에 같이 가요. 애끼 이 녀석아. 내 나이가 80이 넘었어. 원래 내 나이쯤 되면 얼굴빛이 다 이래. 뭘 노인네 혈색까지 신경 써? 젊은 놈이 뭔 그리 걱정이 많아서 어찌 써먹어. 내 걱정은 말고 가서 너네들 보약이나 해먹어. 할아버지는 당신의 시한부 인생을 알고 스스로 삶을 정리하길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가진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걸 느끼면서 저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내셨던 거죠. 제가 특히나 견딜 수 없었던 건 그 즈음이 설 명절이라는 것이었어요. 아내와 제가 양가 부모님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할아버지는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게 너무도 죄송스러웠죠. 제가 명절에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할아버지의 고집에도 옆을 지켜드렸더라면 어쩌면 좀 더 오래 사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어드릴 수 있었겠죠. 저는 후회감에 휩싸여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제가 고개를 떨군 채 망연자실해 있자
경찰이 편지가 있었다며 저를 따로 부르더군요. 그건 할아버지께서 우리 부부를 위해 따로 남겨진 편지였어요. 영아나, 상이야, 이래저래 많이 놀랐겠구나. 너희 부부에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 내가 너희에게 해줄 말이 있어서 짧은 배움에도 이렇게 몇 자 글을 남긴다. 내가 80평생을 살다 보니 살고 죽는 건 다 하늘의 뜻이더구나. 압록강을 건널 때도, 중국에서 공안에게 쫓길 때도 죽을 것 같으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지. 하지만 누구보다 살고자 했던 때 우리 아내와 딸은 허무하게도 가고 말았어. 그 절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 아내와 딸을 잃은 슬픔을 지우고자 악착같이 돈도 벌어봤지만 소용없었다. 그저 얼른 이 질긴 목숨이 하루빨리 끊어져 아내와 딸의 뒤를 뒤쫓아가고 싶었어. 그러던 와중에 영아나 상이야, 너희 부부를 만났단다. 너희를 보면 힘들게 살았던 옛 기억이 떠오르곤 해. 그래서인지 힘든 상황에서도 아등바등 살아가는 너희의 모습에 눈길이 갔단다. 특히 상이는 죽은 우리 딸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아 정이 많이 들었는데 참 아쉽구나. 영아나, 가장이라는 게 참 쉽지 않지? 널 보면 마치 과거의 날 보는 것 같아서 마음 한구석이 언제나 아린다. 앞으로 영환이에게도 나와 같이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야 할 때가 올 테지. 그럴 때마다 남편이자 또 아버지로서 굳건하게 버티며 살아가도록 하려무나.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란 게 그런 거다.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너희 부부가 인사를 한다며 떡을 들고 찾아온 모습이 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정말 굴곡 많은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말년에 너희 부부가 있어 내가 웃고 참 많이 웃고 간다. 고맙구나. 영아나, 내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 하나만 하자. 나만의 내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구나. 그간의 정을 봐서 네가 내 장례를 치러주면 난 참 고맙겠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마지막 부탁이니 꼭 들어줬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장례를 치르기 전에 먼저 장 변호사에게 연락해 보아라. 장 변호사의 전화번호는 내 수첩 뒤에 있다. 장변에게 연락하면 다 해결해 줄 거다. 내가 널 위해 남겨놓을 것이 이것밖에 없구나. 미안하다. 영아나, 상이야. 그간 정말 고마웠다. 사랑한다. 가슴으로 낳은 내 아들, 딸들아.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또다시 오열하고 말았어요. 아내도 제 뒤에서 유서를 읽으면서 함께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죠. 저희 부부는 유서를 읽으며 그렇게 한참을 울었답니다. 경찰이 수습을 끝내자마자 저희는 할아버지의 수첩을 찾아 장 변호사란 사람에게 연락을 했어요. 할아버지 수첩에는 다세대 주택에서 사는 사람들 말고는 전화번호가 얼마 없었기에 장 변호사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죠. 장 변호사는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장례 후에 찾아뵙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렇게 장 변호사와 약속을 잡은 뒤 곧바로 저는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남한에는 자신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다고 하시던 할아버지의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듯 장례식장은 썰렁했죠. 수첩 속 몇 없는 전화번호들과 텅 빈 장례식장이 할아버지가 보냈던 그간의 외로운 삶을 대변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셨을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렇게 할아버님을 마지막까지 지켜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장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저와 아내는 5층 안방에서 장 변호사를 맞이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방 안에서 커피 3잔을 타서 둘러앉으니 장 변호사가 가방을 뒤져 서류 한 장을 제게 내밀더군요. 그게 뭔지 몰라
저와 아내가 눈만 꿈뻑거리고 있자 장 변호사가 그런 저희를 보고는 아무것도 못 들었냐고 도리어 묻더군요. 저는 딱히 들은 것은 없고 변호사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연락드렸다고 했더니 장 변호사는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하더군요. 이건 여기 건물 서류입니다. 서류요? 무슨 건물요? 돌아가신 김동래 할아버님께서 남기신 거예요. 고인이 생전에 말씀하시길 자신이 소유한 이 5층짜리 빌라 중 절반은 자신을 받아준 대한민국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셨고 나머지 절반은 박영한 씨와 김상희 씨 부부에게 남기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다 밟아놓은 상태니 우선은 이 서류만 가지고 계시면 되세요. 나머진 저희 사무실에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세상에,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건물 절반을 남겨주셨다고? 제가 믿을 수 없어 하자 장 변호사가 말을 덧붙이더군요. 할아버님이 이 서류를 작성하시러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을 때가 기억나네요. 어찌나 꼼꼼하게 살피시던지요. 내 사람들에게 제대로 물려줄 거라며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보, 할아버지가 우리 마지막까지 보살펴 주신 건가 봐. 할아버님이 어찌나 신경을 많이 쓰시던지 제 3자인 제가 봐도 김동래 할아버님께서 박영한 씨와 김상희 씨 부부를 아끼시는 게 눈에다 보일 정도였어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얼마나 흐뭇했었는데요. 그러니 유해를 봉안당에 모셨어도 자주 찾아뵈 주세요. 할아버님도 좋아해 주실 겁니다. 그럼요. 사람된 도리로서 당연합니다. 살아생전에도 저희를 아껴주셨는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저희를 이렇게 잊지 않고 보살펴 주시다니 정말이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할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서류를 앞에 두고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하지만 자신의 삶을 마감했음에도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 앞으로 어떤 고난이든 이겨낼 힘이 샘솟는 것 같았거든요. 저의 긴 겨울이 할아버지 덕에 그렇게 막을 내린 겁니다. 할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유산으로 우리 가족의 운명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저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작은 기업에 취직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의지할 수 있는 남편과 아빠, 그리고 가장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아빠,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도 힘들었죠? 괜찮아. 아빠는 너희만 보면 언제나 힘이 나는걸. 아빠, 얼른 엄마가 와서 저녁 드시래요. 그래. 우리 공주님, 얼른 가서 우리 엄마가 해준 맛있는 밥 먹자. 당신 얼른 와. 오늘 저녁은 내가 신경 좀 썼어. 역시 우리 아내가 최고야. 재산, 추억, 행복한 기억 등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많은 유산 중에서도 저는 할아버지가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들이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쉬면 안 된다. 은혜를 입었으면 베풀고 살아야 한다.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 부모가 된다는 건 부모가 진정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말씀들 말입니다. 그래서 전 회사 일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종종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지갑 속에 넣어두었던 결혼식 사진을 꺼내보곤 해요. 활짝 웃는 아내와 저, 그리고 그 옆에서 어색하게 미소 짓는 할아버지. 그때의 기억이 오늘의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랍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설날이네요. 올해 설날에는 부쩍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께 사연을 보내드린 건 이제 곧 할아버지 기일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이번 설날에도 아이들과 손잡고 할아버님을 모신 봉안묘를 먼저 찾아뵈려고 해요. 그것이 저희를 자식처럼 사랑했던 할아버지를 위한 도리일 것이죠. 저는 만세 불망, 그러니까 영원히 은혜와 은덕을 잊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가슴속 깊이 모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할아버지가 제게 베풀어준 은혜를 갚는 방법일 테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라지만 외로움을 혼자 견디며 살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길지 않은가요? 내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정을 한번 나누어 보세요.
어진 마음으로 베풀고 살아가다 보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줄만 알았던 이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 같은 인연으로 바뀔지도 모르니까요. 저희 가족과 할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 기적이 제게 찾아온 것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인연의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